11번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학생은 제12관등인 대사로부터 관등이 없는 사람. 그리고 뭐 쭉 나오면 또 관등이 뭐 대남아, 남아. 이게 다 그 신라 17관등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통일 신라기 때 신문왕 2년에 설립이 된 바로 국학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통일 후 이제 신라 중대 들어서면서 전제한권 확립에 서 이제 그 충혈을 강조하는 유학의 교육의 필요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교수진으로서 박사라든지 조교 이런 것 등을 두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성왕 때는 약 100년 뒤에 원성왕 때는 국학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삼품과 독서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상중하 이제 등급을 나누어서 이제 등용시키는 그러한 것을 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문헌공도로 불리웠다. 자, 고려 중기 이제 지공고 출신 대유학자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죠. 해동공대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최충이 이제 그 세운 그런 사학이 되겠죠.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제학당이 있는데 9개 전문 강좌를 둔 이들의 그러한 사학 그러한 학생들을 우리는 문헌공도라고 불렸고, 이러한 문헌공도 등 고려 중기 때는 사학 12도가 번성을 해서 국학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국학도 딸리니까 국학 관학진흥책을 이제 여러 가지 펼치게 됐죠. 그래서 뭐 숙종, 예종, 인종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자, 2번, 3번은 조선의 2번은 조선의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향교는 지방에 세운 국가 관립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부목 9년에 하나씩 다 골고루 설치를 했고요.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 7에서 9품 정도의 관리들을 파견했고 서적과 토지 등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관리와 서민의 자질을 교육하였다. 국학은 중앙에 있는 그러한 학교이죠. 지방 관리라든지 서민 자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자학, 태학, 사문학에 유학부가 있었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 고려시대 국자감은 이제 두 가지 학부로 나뉘었습니다. 유학부도 있지만 플러스해서 기술학부도 있었고, 또한 유학부 내에도 국자학, 태학, 사문학은 이제 그 관리의 어떤 그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뭐 3에서 7품 정도에 따라서 높은 등급 뭐는 국자학이고, 그 다음은 태학, 사문학 이렇게 등급을 또 나누어서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난 사상과 관련된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천존상과 도사들, 도사들 그러면은 또한 여기 보면 도덕경, 노자가 쓴 거죠. 노자 장자에 의해서 설립이 된 사상, 바로 도교가 되겠죠. 이 도교는 이러한 노자 장자의 이러한 사상과 관련돼서 노장 사상이라고도 불리우고요.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하게 놔두는 그런 것이 강조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제의 장군 박보에는 고령으로 쫓아가는 태자에게 만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족하고 소박한 그러한 삶을 추구를 하고요. 또 여기 보면은 나라 안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풍류도라고 한다. 바로 신라말 최치원의 그러한 볼 수 있는 사상인데, 여기 보면 무위에 억지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도교와 관련된 것이죠. 거기에 또 불언의 가르침, 굳이 말하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나라 주사, 이게 이제 노자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충원의 이 날랑배성을 보면 이제
불, 도, 이 도가적인 것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도교와 관련된 유물은 어떤 게 있느냐? 도교는 이제 뭐 신선이라든지 뭐 불로장생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 뭐 도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상상 속의 그러한 뭐 영물, 뭐 예를 들면 여기 사신도가 있죠. 여기 보면 죽은 자의 혼령을 방해한다는 이제 그 영업물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좌총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현무도가 되는 것이죠. 거북이.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도교와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좀 알아둔다면 백제가 좀 그러한 경향인 것이 많이 보이는데, 산수무늬 벽돌, 산수문전, 이상적 자연상을 노래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양로 등이 이 도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은 신라의 금관입니다. 이 사슴, 출자 모양, 사슴뿔 모양, 이 금관인데, 이게 뭐 금관총 같기도 하고, 황남대총 금관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신라의 금관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국보 83호, 유명한, 금동 미륵 보살 반가상이 되겠습니다. 이 78호하고 83호가 유명한데, 금동 미륵 보살 반가상이 요건 이제 그 삼산관을 쓴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탑 모양의 관을 쓴 78호 금동 미륵 보살 반가상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불교와 관련된 것이고, 이건 이제 발에 상경에 있는 석등이 됩니다. 뭐 석등 이런 것도 역시 불교와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그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인데, 호우명 그릇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국강산 광개토 호태지왕이라는 광개토 고구려 왕이죠. 예. 근데 이게 신라의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이것은 광개토 대왕 때 신라를 원주한 기록이 있죠.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그래서 도교와 관련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두집에 만두 사러 가니 회해압이 내 손목을 쥔다. 회해압이라는 것은 이슬람 쪽 상인들과 관련된 것이죠. 또 만두, 이게 중국 쪽에서 온 거죠. 어떤 그 외국가의 어떤 그러한 것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려란 게 나옵니다. 공려를 1년에 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 개경환도에서 공민왕이 집권하는 이 시기 사기가 되는데, 자, 요 시기에 몽골과 고려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많죠. 특히 몽골 쪽에서 고려 쪽으로 온 것을 몽골풍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간 것은 고려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배층 쪽에서는 이러한 변발, 가운데만 빼놓고 주변 빡빡 미는 거 있죠. 뭐 이런 거라든지 몽골식 복장, 호복이라고 하죠. 이런 것 등이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이연종이라는 사람의 건의로 공민왕 1년에 이제 변발 호복을 벗어 던지라 하면서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가 세워졌다. 이거는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은 이 사족, 이게 양반이 되는 것이죠. 지방에. 이런 사람들의 향촌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이들이 어떤 족적 결합을 강하게 합니다. 뭐 분홍도 이제 양반층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문중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백 쪽으로는 서원,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제사적 그런 기능과 관련돼서 이제 사후 지방 집안에 이렇게
배양을 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만적을 비롯한 천민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무신정권기 때 대표적인 천민의 반란이죠. 예, 최충의 산호였었죠. 1198년에 있었고요.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했다. 역시 무신정권기죠. 1176년. 아들이 없을 때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가 되는데, 자,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부계 중심, 또 적장자 중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꼭 뭐 맏아들 중심, 뭐 그다음에 남자 중심 이런 게 아니었는데 뭐 자식들이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뭐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외선봉사도 있기도 하고 뭐 등등등. 상속에서도 똑같이 뭐 장자가 뭐 조금 더 받긴 하지만 그래도 제사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거의 균등하게 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부계 중심의 적장자 위주의 그러한 풍속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꼭 아들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이제 양자를 드리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오는 것은, 자,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사시대인데 고려시대 문화유산 중 가장 큰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의 불상과 달리 규모가 장대하고 투박하면서 개성이 넘치는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고 당시 유행하던 지방화된 불상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딱 봐도 뭐 크고 장대하고 투박한 건 1번 아니면 5번 밖에 없죠.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여기 논산이라고 했죠. 논산, 관촉사, 석조, 예,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 서 있기 때문에 입상이 되겠죠. 예. 예. 자, 이거 외에도 고려시대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지방화된 불상, 이건 이제 논산이라서 이게 맞춘 거고, 또 비슷한 계열로 이거는 이제 그 경기도 파주가 있죠. 파주 용밀이 이불 마의석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절벽을 깎아서 만든 것이죠. 두 명이 붙여, 예, 용밀이.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안동, 이천동 마의불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고려 전기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불상으로서 좀 굉장히 커요. 지금은 이제 하남시 하사창동에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경기도 광주시 이제 춘곡리라고 그랬죠. 광주 춘곡리 철불. 예. 그 다음에 2번, 4번에서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예. 이게 영향을 준 건데 이게 바로 유명한 석굴암, 통일신라 때 유명한 석굴암의 그 본존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라적인 것을 계승한 게 바로 고려시대 때 영주 부석사가 있죠. 예. 영주 부석사, 이거는 이제 아미타열애가 되는데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이건 소조 기법이죠. 이건 철불이고 이거는 이제 흙을 이제 석고처럼 만들어서 만든 불상이 되는 것이죠. 소조 작품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예전에는 이제 보물이었는데 최근에 국보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5번 가항구가 국제무역으로 번영을 누린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성강이 입구 쪽에 있는 것이죠. 바로 하구 쪽에 있는 항구, 뭐 교역 뭐 이런 게 나오죠. 바로 병란도가 되겠습니다. 격영 근처에 있죠. 수도. 그럼 이건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고려시대 경제 상황을 많이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화폐가 다양하게 사용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교역 항구로서 병란도, 여기에 이제 송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왔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상행위와 관련돼서 이제 경시서, 상행위를 감독하는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화폐 사용하고 관련돼서는 자, 화폐를 이제 고려시대 널리 통용되지는 않았지만 왜 화폐 사용을 강조했냐면은 이제 고가의 어떤 상품을 파는 데는 화폐가 필요하겠죠. 그걸 고가를 지급을 하는데 뭐 쌀이라든지 옷값을 낼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러한 것이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이 바로 그러한 고가의 상품인데 관영 상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서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시는 차, 다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천 등의 건의를 통해서 숙종 때, 고려 중기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동전이라든지 해동통보, 사만통보, 상한중보, 그 다음에 뭐 철전도 뭐 건원중보 등 철전 최초의 화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은병이라고 활벼라고도 불리우는 은으로 만든 은병 화폐도 있었습니다. 요게 좀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뭐 조선 후기께 많이 나오고요. 선지로는 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 또 굉장히 널리 통용이 되는데 이거의 이제 신기원일 게 바로 숙종 때 주조된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세금도 이제 이걸 통해서 낼 수가 있죠. 경강상인, 한강을 무대로 한 경강 선상이죠. 이들이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문에서 후시 계시는 공무역, 이거는 밀무역이죠. 이런 사무역 이게 이루어졌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됩니다. 이건 이제 대청 무역과 관련된 것이죠. 부산 내상은 대일무역. 그 다음에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신라방이 만들어졌다. 자, 요거는 통일신라기 때가 되겠습니다. 이제 통일신라기 때는 이제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중국 산둥 지역에 튀어나온 산둥 지역 있죠. 이쪽에 집단 거주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신라방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관리를 둬서 다스리게 하는 게 신라소, 또 사찰을 지었는데 신라원, 또 신라관, 그래서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이쪽엔 또 발해인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발효관 등등등등. 발해나 통일신라나 중국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조서에 따라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은 고종실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선의 고종이 되겠죠. 고종이 반포한 조서 중에서 유명한 게 교육과라는 게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있죠. 2차 가법기 때는 1895년 2월에 반포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정부가 학교를 많이 설립하게 된다. 이게 관lep학교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중요한 게 교사가 또 확보가 필요하죠. 교사를 가르치기 위한 양성을 위한 한성 사범학교, 또 이제 뭐 소학교를 넘어서서 이제 뭐 중학교 관제라든지 뭐 등등 뭐 의학교 관제 등등등등 여러 가지 관lep학교 관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동문학은 역시 이것도 정부가 세운 관립 학교인데 이것은 이제 1883년에 만들어진 정부 관립 중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학교이죠. 이건 이제 통역을 위한 그런 학교다. 외국어 교육을 했고요. 원산학사는 이제 1883년 최초의 근대식 교육 학교이죠. 이거는 이제 원산의 관민들이 세운 사립이 되겠죠. 배제학당은 1885년에 미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세운 서양의 선교사에서 세워진 최초의 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는 신민의 회원들이 서간도 삼원부 지역에 집단 이주를 하고 단체로는 경학사, 그 다음에 학교로는 신흥 강습소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계칭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무관이니까 이제 군사 교육도 실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무관 양성을 위해서.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상소문을 수용한 국왕의 정책으로 온 것은 지난 다섯 왕께서 하신 정치와 교화가 잘 되었거나 잘못된 대책을 삼가 기록하여 거울을 사용하기를 조목조목 아뢰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섯 왕 5조 정적평 또는 뭐 치적평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고 여기에 또한 시국대책 28개 조항을 올립니다. 시무 28조가 되겠죠. 그렇다면 고려 성종 때에 육두품 출신 유학자인 최승로가 건의한 것이죠. 자, 최승로의 이러한 건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교 중심의 통치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중앙 집권을 위해서 지방간을 파견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목을 설치를 했고요. 성종 3년에 12목을 설치하고 아울러서 지방 세력들, 호족들을 향리로 이제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리제를 뭐 호장, 보호장 등 이 향리제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방 세력을 통제를 했다고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노비양간법. 호족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심사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제도. 노비양간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한 사람은 고려 초 광종이 되겠죠. 956년. 네,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오도 양계 고려시대에 지방제도를 설치를 해서 지방행정을 정비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현종 때, 현종 10년인 1018년에, 오도 양계와 그 밑에 이제 뭐 사도호부, 팔목, 56, 지, 주군사, 주군의 이러한 수령들, 이런 것들 56개 이걸 설치한 것이죠. 이것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계와 개벽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고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왕손들에게는 후녀 10절 남긴 사람, 고려 태조가 되겠죠. 왕건.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층하여 유교교육을 강화했다. 원래는 이제 국자감인데 국학이라고 불렸죠. 이것을 성균관으로 계층한 사람은 충렬왕과 충선왕이 이제 물려주는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이제 그걸 중조라고 하는데 1298년에 충렬왕이 물려주고 충선왕이 즉위하고 또 얼마 안 가서 바로 또 충렬왕이 또 다시 또 재직위를 하는 이야기인데, 뭐 아무 쪽이나 해도 맞아요. 이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이제 계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민왕 때에 오면은 성균관을 이제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진 4대부들이 많이 등용이 되는데, 앞선 문제에서 고려시대의 국자감은 기술 학부도 있었죠. 유학뿐만 아니라.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성균관으로 계층을 하고 순수 유학교육기관 기술학부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시대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18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본기, 표, 지, 열전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세가는 없어요. 즉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기전체 역사서인데, 우리 역사서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기전체 역사서가 있어요. 삼국사기와 고려서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이죠. 1145년에 유학자 출신 김부식이 이제 저술 편찬을 이제 주관한 것인데, 이 사람은 대유학자예요. 그래서 그 논점이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거. 여기서 조심할 게, 유교적인 것이 충렬한 것은 유교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뭐 대놓고 뭐 지나치게 사대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은 결코 아니야. 우리 것은 뭐 또 우리 것대로 유지할 건 유지하고, 중국 것은 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뭐 그런 입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려서가 있는데, 문종 때 이제 정인지 등이 중심에서 편찬한 것인데, 이건 이제 고려 시대의 역사 만든 것이죠. 근데 요 두 개의 차이는, 이건 삼국시대 기록이고 이거는 고려 시대 기록이고, 따라서 뭐 탁 봐도 신라가 거니까 삼국사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왕에 대한 기록을, 삼국사기는 본기, 중국에서는 이제 황제에 대한 기록이 본기고,
세가는 제후에 대한 것인데 고려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시대니까 중국을 4대 교린 정책이니까 본기에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세가의 왕을 기록을 올렸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고요.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반영을 했고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요것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러 가죠.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삼국유사가 있죠. 이련이 저술한. 자주적 입장에서 편년체로 저술하였다. 이건 기전체 역사서라는 걸 딱 보다 알 수 있죠. 자주적 입장에서 이제 뭐 편년체로 이제 저술을 하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것, 이런 건 이제 대표적인 게 동국통감이라는 게 있죠. 조선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중심이 돼 편찬한 것인데, 그 이전 세조 때부터 이미 이제 고려선은 나왔으니까 그 이전 이제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것이고, 편년체적인 서술이고요. 자주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고조선의 연대가 나와요. BC 2333년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론, 어떤 비판이 좀 담겨 있어요. 유교적인 어떤 사림들의 논찬도 있었다는 거, 역사적 평가. 그 다음에 사관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쓴 왕을 시정기 일정하게 간행하는 관청 등록 일지, 이런 것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실록 중에서 편찬한 것은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신이 생각하는데 이 법은 국초의 법이 아닙니다.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고 이 법을 만드는 바람에 그렇다면 이것은 국초의 조선 국초의 과전법이라는 게 있었죠. 관리들의 직역이 된 대가를 주는, 이것은 이제 공양왕 3년 고려 멸망하기 1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과전법이 있었는데, 과전법이 대상이 이제 직산관 전현직 관리들에게 주고, 세습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실상은 가능한 게 바로 여기 나온 수신전 휴량전 명목, 즉 관리가 죽으면 그 미망인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미망인 해주는 거, 또 그 미망인이 먼저 죽으면 어린 유가족은 어떻게 하냐, 휴량전 명목으로 세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직 전직 다 주고 이런 게 있으면은 토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전을 직전으로 개칭을 하고요. 1466년 세조 11년에 이제 만든 것인데, 직관에게만 줍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그리고 또 하나는 세습이 될 수 있는 이 수신전 휴량전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답은 3번이 되죠. 관리가 퇴직을 하면은 현직만 주니까 토지를 반납하게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거두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세, 전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과전에 대한 직역의 대가로 주는 수조권 토지의 지급과 관련된 것이고,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거뒀다. 원래 그 전세에 대한 규정은 이제 과전법 규정이 있고요. 국초. 그때 뭐 10분의 1은 맞지만 일개의 최대 생산량을 이제 300도로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제대로 된 전세 제도는 세종 때 마련이 된 공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토지의 비익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으로, 그 다음에 풍흉에 따라서 연분 9등법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연분 9등법에 의해서 이제 10분의 1을 걷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총 액수를 이제 제한을 두죠. 1결당 4에서 20도로 신축성 있게 한다는 거.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를 거두는데 1결당 300도를 한도로 해서 하는 것은 과전법,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10분의 1이면 이제 그 30두를 내수가 최대한 많이 내는 거. 그런데 공법에 의하면은 일렬이 낼 수 있는 최고 액수가 4에서 20두니까 더 많이 줄어든 것이죠. 예, 공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풍경에 관계없이 4두의 조세를 거두겠다. 이거는 조선 후기의 전세 제도인 인조 때 마련된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1635년에 제정이 됐는데 풍경에 관계없이 1열당 4에서 현재는 이제 옛날에 4두라고 했는데 지금 4에서 6두로 좀 약간 좀 개편이 있어요. 예, 다만 풍흉에 연동되지 않는 조선 전기는 연분 풍흉에 연동이 됐지만 요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이것만 보면은 이거 아닌가? 직전법. 근데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시과가 되겠습니다. 과전은 관료에게 주는 토지이고 직역이 되고 전시는 시지가 있기 때문에 과전이란 말을 안 쓰고 전시과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전시과 제도가 그러니까 전지는 논밭을 말하는 거고 시지는 이제 임야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인데 조선시대는 시지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게만 준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마지막으로 경정전시과가 있는데 경종 때 마련한 시정전시과는 인품과 관품 2개 반영하고 개정전시과는 관품 18품만 반영을 하고 전현직 다 줬었어요. 근데 경정전시과 때는 현직만 줄게 됩니다. 문종 때 문종 30년인 1076년에 마련이 된 경정전시과는 현직만 주었습니다. 그건 현직전시과이고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과를 폐지했다. 자, 명종 11년 1556년에는 아예 직전법마저도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수조권 토지는 없고 이제 녹봉만 지급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사전 매입 욕구를 강하게 자극시키고 결국 이제 농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국가가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과전에 의해서.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국왕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이곳에서는 뭐뭐의 생모인 숙빈 최씨 숙빈 최씨의 생모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인물 영조가 되겠죠. 이 사람은 강력한 왕권에 의한 탕평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했었죠.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영조와 관련된 거 정답은 1번이네요.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했죠. 예. 그래서 이 균역법에 의하면 이제 간필론 장정 1인당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였죠. 예. 보충책도 있고요. 왕의 친위 부대 장영영 설치는 정조의 업적이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기제를 시행했다. 이건 두 임금이 있는데 국초의 태종과 그 다음에 세조 이 두 사람이 시행하고 부활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청 복수를 위해서 북벌운동을 추진한 사람은 효종이 되겠죠. 복림대군 청해 인지를 갔다 왔던 국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1680년 경신왕국을 일으킨 사람 바로 숙종이 되겠죠. 그래서 편당적 조치를 통해서 서인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남인 등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